안녕하세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겠지만 사실 속살을 조금만 들춰보면 별별 풍파 다 겪고 살아남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한테 얻어맞으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기가 막히게도 다시 일어났어요. 강한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한테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문장이에요. 아마도 제 사연을 듣다 보면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을 드리면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험회사 콜센터에 취직해 오랫동안 일했던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콜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뭐 그런 일을 했냐는 듯이 깔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버텼냐는 듯이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가스물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겨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고생스럽기는 했습니다. 야, 이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고객이 묻는 말에 왜 이렇게 느릿느릿해? 에이씨, 하루 종일 이딴 식으로 응대하냐? 눈치가 그 정도로 없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냐고? 너는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역할이야. 누가 너 같은 애들한테 대단한 답변을 기다리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말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건데 고객님이 원하시는 바와 달랐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관련 팀에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좀 알아들었나 보네. 딱 봐도 대학 근처에도 못 갔을 것 같은데 괜히 네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말고 싹싹 빌 생각이나 하라고. 한번 알려줬으니 다른 사람한테는 실수하지 말라고. 요즘은 콜센터 직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일하던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객의 화풀이를 받아내는 역할이라고 봐야 했죠. 사실 저도 진심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집에 가서 한참을 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날에도 위액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차피 또 출근을 해야 하니 어디 힘들다고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 불 꺼진 채로 엎드려 울면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답니다. 분명히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은 매일 병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이러면 또 그러게 공부를 착실하게 했어야 한다는 훈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저라고 이런 일을 꿈꾸며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나름 머리가 똘똘하다고 칭찬받았거든요. 백희 너는 성실하고 눈치도 빠르니까 어디 가도 밥 굶을 일은 없겠다. 게다가 머리도 똘똘하니 대학 졸업장만 따두면 선택지가 훨씬 많아질 거야. 내가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 명심해.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대학에 가보고 싶어요. 만약에 합격하면 제가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할 거예요. 공부는 네가 해서 이룬 결과일 텐데 왜 나한테 감사를 전해? 나는 네가 지금처럼 수업 시간에 집중해 주는 걸로 충분하다. 저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이 하고 싶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강요받게 됐어요. 너는 여자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해. 괜히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자가 드세면 접시 깨지기만 하고 좋은 게 없어. 너보다는 네 동생이 대학을 가는 게 나을 거야.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면 남자가 움직여야 하거든. 그래, 어차피 여자로 태어났는데 뭔 공부를 해. 대충 요리 배우고 살림 도우면서 살다가 시집가면 돼. 우리는 너한테 공부 같은 거 기대하지 않으니까 마음 있으면 마음 놔라. 부모님은 저보다 남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선생님들도 모두 안타까워 하셨죠. 그리고 졸업식 당일에
저는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갈 것처럼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콜센터로 향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대학 갈 때를 대비해서 학비를 모으고 가장 노릇을 했죠. 하지만 저는 집안에서 기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당연히 헌신해야 하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아이 누나, 이번 달 월급 나오지 않았어? 왜 말을 안 해? 우리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누나가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돈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정신없이 바빠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똑바로 해야지.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빚이라도 진 줄 알겠다. 아직 월급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도 못했어. 이번 주에는 감기 몸살 걸려서 골골거렸다고. 내가 그래도 네 누나인데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에이, 어차피 다 나왔으면서 무슨 걱정까지 기대해. 나 대학 갈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우리 집을 이끌어갈 사람이 나라고. 어차피 누나도 나중에 나한테 의지할 텐데 심술 부리지 마. 대학 가는 게 나만 좋자고 가는 건 줄 아네. 씨. 당시에는 저도 아직 20대 초반이라 식견이 좁았습니다. 당연히 이 형편에서 벗어나려면 남동생만이 살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릇없이 굴고 저를 무시하는데도 참을 수밖에 없었죠. 당연하게도 남동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돈은 줘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쓸 돈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습관처럼 어깨에 찜질팩을 붙여야 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렸지만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 감내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름철이 되면 일이 몇 배는 더 힘들어졌는데요. 제가 일하던 매장은 좁고 에어컨 바람도 제대로 닿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분비기라도 하면 국물을 쏟아서 발등에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언제나 발을 절뚝이며 퇴근했는데도 아무도 저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더군요. 그래도 인내하는 것만은 자신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운 나쁘게도 진상 손님에게 얻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봐요. 나는 분명 매콤한 걸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매운데요.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기껏 매운 어묵 시켰더니 이게 뭐예요? 오히려 더 열받아서 덥잖아요. 당장 환불해줘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환불을 요구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맵기의 정도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겠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싹싹 빌라고 나무라시더라고요. 아유,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알바가 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실수를 해버렸네요. 아가씨, 고개 빳빳이 들고 뭐 하는 거야? 당장 빌어야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모멸감을 느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억누르고 계속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진상은 오히려 더 자기가 화낼 권리를 얻은 것처럼 날뛰더라고요. 아무리 콜센터를 다니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용기 내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만 좀 하시죠. 제 입에는 충분히 맵던데요. 절대적으로 매운맛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역정내고 계시는 거 보니 참 민망하니까 그만하고 나가세요. 진상은 누가 끼어들어 제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꽁무니를 빼며 도망가 버렸어요. 당연히 저는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했죠. 그러고 나서 남자는 눈물을 닦으라며 손수건을 빌려주더군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커피를 사주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까운 사람보다 처음 본 사람한테 더 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남자한테 신세를 한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는 이런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대뜸 연락처를 받아가더니 점심마다 같이 먹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음 터놓을 곳을 찾게 되며 남자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프러포즈를 받게 됐어요. 솔직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라 감동을 깊게 받았죠. 아무래도 저는 고졸인데다가 별 볼일 없는 친정을 가졌다는 걸 숨기지 않았거든요.
이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조건이 왜 중요해? 몸이 튼튼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난 당신하고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어. 매일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웃게 해줄게. 남자친구는 프러포즈를 하면서 같이 음식점을 운영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깨가 너무 무거웠던 친정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에 승낙했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다가선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밥줄이 끊어지게 된 거라 그런지 사기꾼 아니냐면서 조롱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할 줄 아는 남자 누나를 왜 만나? 돈이 없으면 예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는 둘 다 아닌데 뭘 믿고 시집 간다는 건데? 에이, 분명 사기꾼이야. 뭐라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무슨 사기꾼을 운운해. 평생을 가족으로 살아왔던 너보다 나를 더 걱정하더라. 이제 나도 가족들이 뭘 하든 관심 끌 테니까 엄마랑 아빠랑 너도 내가 뭘 하든 궁금해하지 마. 이제 생활비도 주지 않을 거니까 네 인생 이제 알아서 살으라고. 저는 그동안 장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많은 걸 삭히며 살아왔지만 이제 더 볼 일도 없을 것 같으니 굳이 당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 식구들과 크게 다투며 절연을 선언했어요. 그제야 발등에 불똥이 튄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던데 그저 우습기만 했죠. 설마 제가 이 수모를 겪고도 돈줄이 되어줄 거라고 여긴 건지 황당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다정한 인사를 받으며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과 저는 한식집을 차렸는데요. 자금은 대부분 남편 쪽에서 넣었고 저는 몸으로 뛰며 온 힘을 다해 돕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음식 맛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낌없는 조언을 주셨죠. 국물은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끓여야 해. 물 조절이 관건이야. 그리고 멸치 다시마 육수는 미리미리 우려놓으면 깊은 맛이 나거든. 감칠맛이 모자라면 들깨가루 조금 넣어도 되고 손님들 입맛이 까다롭더라도 집밥 같은 맛은 잊지 못할 거다. 이렇게 힘을 합친 결과 우리 가게는 운이 좋게도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북적이는 집이 됐습니다. 심지어 확장 이전까지 할 정도로 떵떵거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생계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니 저는 임신을 계획했고 아들까지 순산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거의 딸처럼 챙겨주셨는데 미역국도 직접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보이면 말도 없이 아기 옆에서 같이 밤을 새주시곤 했죠. 어떻게든 저를 푹 쉬도록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느라가야,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야. 너희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축하할 일인데 일적으로도 잘 풀려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 이제 아이까지 낳아서 인생의 이막이 열릴 텐데 혼자 감당하지 말고 언제든 기대라. 어머님 덕분에 이미 힘이 넘쳐요. 저에게 이런 가족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도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같이 나누고 싶으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아껴주시는 만큼 제가 남편에게도 사랑만 줄게요.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으로 저를 탈탈 털어가던 친정과 인연을 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에 있었을 때는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인생의 생기를 찾았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남동생이 우리 한식집까지 찾아와 아나무인으로 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대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야, 이씨, 이렇게 가게가 잘 되는데 어려운 친정 도와줄 시간은 없나 보지? 누나, 그러면 진짜 천벌 받아. 아무리 우리한테 좀 서운했더라도 이렇게 돌아서는 건 좀 아니지. 많이도 안 바라니까 우리 집 이사 갈 돈만 줘. 여기까지 찾아오기 전에 염치부터 찾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우리 와이프 지금 애 낳고 몸 추스르기도 바쁜데 괜히 들러붙지 말라고요. 아주 그냥 철면피 같은 집안이 따로 없네. 다음부터 이런 일로 찾아오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소금 가져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저를 보호해주는 존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부터 아들까지
너무나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잘 풀린 만큼 직원도 넉넉하게 뒀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가게에서 손을 떼고 육아에 전념하게 됐어요.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남편 역시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와 아들을 안아주며 힘을 냈죠. 그러고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원래 자영업이라는 게 손님들이 줄 서서 먹기도 하지만 방심하면 금방 파리가 날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슬슬 직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젊은 직원들은 내보내야겠어. 아직 미래가 창창하니까 금방 또 새로운 일자리 구할 수 있겠지. 한 가족처럼 오래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어. 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우리 가게 분위기 좋았는데. 아휴, 안타깝네. 각자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마지막이니까 두둑하게 챙겨줘. 그렇게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고 어차피 나가면 우리 사람 아니잖아. 일단 남아있는 직원들 사기 올릴 생각부터 해야지.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배달을 통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고 식자재 값이 올라가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게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눈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고민 끝에 아들을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고 직접 가게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겠더군요. 남편이 초심을 잃어도 제대로 잃었던 겁니다. 원래 집밥처럼 손님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자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식자재를 싼 값에 가져오기 위해 싱싱하지 않아도 막 갖다 썼더라고요. 게다가 아깝다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도 않았죠. 이거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런 걸로 정성 들여 요리해봐야 맛이 비릴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니네. 이러니 단골 손님들까지 안 온다고 하지. 아, 미치겠네요. 사장님이 아깝다고 하셔서 버리지 않고 있어요. 불로 가열하면 맛은 다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난감하긴 한데 명령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제가 남편한테 말을 해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후회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아도 이런 식자재로 만든 요리를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손님들도 맛없는 요리를 먹기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전혀 없고 발길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원가를 줄여야지. 이런 상황에서 재료 좋은 거 쓰면 뭐하나. 매출도 안 나오는데 그거 다 손해라고. 적당히 계산기 두드리고 적당히 잔머리 쓸 줄 알아야 좋은 장사꾼이 되는 법이라고. 남편이 단호한 얼굴로 말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속이 뒤집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게는 사실상 우리 가족의 시작이나 다름없었잖아요. 게다가 제가 친정과의 인연을 끊고 선택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이대로 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본전을 찾지 못할까 봐 아까운 거라면 내가 양도 받을 테니까 넘겨. 명의만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니까 진지하게 고려해봐. 그동안 저에게도 모아뒀던 돈이 제법 있었는데요. 사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크면 유학을 보내주든 대학을 보내주든 할 때 쓰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거였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다시 모으면 되니까 이번에 쓰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겉으로는 고민하는 척했지만 내심 홀가분하게 여기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지 가게인데도 점점 흥미를 잃고 바지 사장처럼 굴면서 한량처럼 지내고 싶어 했거든요. 차라리 제가 대신 가져가는 것을 만족스러워 할 만했죠. 다만 저는 남편에게 양도받으면서 돈을 주고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이제 내 명의가 된 거니까 내 가게야. 괜히 내 남편이라는 핑계 대면서 손댈 생각하지 마.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보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참견하지 말고 그냥 응원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게를 갈고 닦았습니다. 꼭 정성을 들이니까 뭐든 잘 될 것만 같은 긍정적인 예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물론 그동안 한식집이 번창하던 시절에 저축해뒀던 자금이 있으니 당장 먹고 사는 게 부족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이 한식집은 저에게 의미가 남달랐던 만큼 폐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냉장고 청소부터 냄비 손잡이까지 하나하나 제 손으로 닦고 정리했어요. 재료 하나하나 직접 시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사왔고요. 반찬류도 하루 전날부터 손질해두면서 신선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존에 쓰던 양념장까지 전부 다시 조정했어요. 또 반찬이 하나라도 남으면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했고요. 제 아들한테 내놓을 수 없는 음식은 손님들에게도 안 준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혀를 차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애쓰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게 정성 들였는데 막상 헛발질이면 어떡할 건데. 그때 가면 당신 좌절하게 된다고. 내가 당신 걱정해서 조언하는 거야. 나도 못한 거를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그래, 며느라가야. 그냥 가게를 접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아들도 해내지 못한 걸 네가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해도 뭐라 하지 않을 거니까 조급해하지 마. 겉으로는 저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별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는 얄밉기도 하고 야속하더라고요. 저를 북돋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고생스러운 나날이 반복되다가 결국 진심이 통했어요. 제가 다시 재건한 한식집이 번창하게 됐거든요. 점심시간만 되면 줄이 골목까지 이어질 정도였고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촬영 제의가 들어왔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도 놀라워하더군요. 이야,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는데 당신 정말 한다면 하는구나. 아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던 것 같네. 미안해. 앞으로도 당신이 꾸려나가는 가게를 기대할게. 나 많이 반성하게 된다. 역시 복덩이는 남다른가 보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때문에 기울어져 갈 때 칭장 넘겼어야 하는데 고생 많았다, 며느라가야. 남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제가 보란 듯이 해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가게의 재기를 통해 제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때문에 망해가던 가게를 재기하게 만든 만큼 시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애초에도 핍박받거나 하면서 살았던 건 아니었지만 아예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시장 갔다 오셨다면서 제철 과일이나 귀한 보양 음식을 일부러 갖다 주셨어요. 심지어 저녁마다 전화해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안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퇴근할 때쯤 케이크나 작은 꽃다발을 들고 데리러 왔습니다. 아유, 우리 마나님 오늘도 고생 많았겠네. 손님은 어느 정도 왔어? 당신 고생할 거 생각하면 손님들이 적었으면 싶다가도 당신 기죽을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왔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고민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능력 있는 마누라를 모시는 남자라면 다 이러겠지? 당신이 이런 말도 할 줄 알아? 뭐 사고 싶은 게 따로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지?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딱 1시간만 편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또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충천되는 것 같아. 당신이 나보다 그릇이 크네. 오로지 한 길만 파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제는 확실하게 인정할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아. 처음으로 받아보는 대우라서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은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팔뚝에 화상을 입어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조금 일찍 퇴근하게 됐는데요. 집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문단속이라도 잘해두고 조용히 떠들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서 그런지 문을 활짝 열어두고 방충망만 닫아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담을 듣고 말았죠. 솔직히 제가 아내랑 결혼한 건 사랑보다는 성격 때문이었어요.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저가 식구들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꾹 참고 주말까지 돈 벌러 다니는 여자가 어디 흔해요? 무조건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유,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예전에는 좀 모자란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은 저렇게 가게도 살려내잖아. 며느리 걔도 너 안 만났으면 지금까지 콜센터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거야. 아이,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뭘 그러냐. 그래서 제 옆에 두고 언제든지 굴려먹을 생각이에요. 애 낳고 나서는 육아 맡겨야 되니까 그러지 못했던 건데 이제 지 스스로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대충 비위 맞추면서 돈 빨아먹자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면서 맞장구 쳐가며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이미 망해가는 가게 가지고 발버둥 치면 뭘 하냐고 조롱하듯 할 때는 언제고 이따위로 말하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별 볼 일 없던 저를 본인들이 구제해줬으니 이제는 제가 은혜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시기였어요. 이게 그냥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다면 분명 현장 검거하듯이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둥이를 뭐라 함부로 놀린 거냐며 역정을 냈겠죠. 하지만 저는 친정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여자였습니다. 과연 여기서 감정에 휩싸여 분노를 표출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다만 시어머니랑 남편이 제 앞에서 어떻게 달콤한 말로 치켜 세우든 더 이상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작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정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제 변화를 살짝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며느라가 요즘 얼굴 보기가 어렵네. 많이 바쁜 거야? 나는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수다도 떨고 싶은데 말이야. 며느라가는 내가 안 보고 싶니? 조금은 섭섭하구나.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고 있지? 그럼요.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어머님 뵈러 가고 싶기는 한데 가게를 확장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까지 처리할 일이 많은지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뵐게요. 저는 가게를 확장하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물론 아예 거짓말은 아니었으니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림프종 사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딱히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기라니까 진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감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게를 맡겨야 할 테고 육아도 부탁해야 하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엄청 놀라더라고요. 아직 우리 나이가 젊은데 왜 벌써 이런 일이. 당신 혼자 병원 다녀오느라 많이 놀랐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따라갔을 텐데.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는 마. 무조건 당신 옆에 버팀목이 될 테니까. 그래, 며느라가야. 네 남편이 있으니 의지하면서 이겨내면 될 거다. 다른 건 우리가 다 신경 쓸 테니까 너는 전적으로 치료받는 것만 집중해라.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 거 알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동안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씩 마음의 준비를 해나갔죠. 당장 죽는 건 아니라지만 항암이라는 건 부작용도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항암을 위해 입원한 날에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병문안인 줄 알고 감동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원하는 바는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유언장을 미리 써온 거예요. 며느라가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써두는 게 좋더라고. 괜히 나중에 혼란이 생기면 남는 사람들만 힘들지 않겠어? 너라면 내 뜻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 제대로 치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유언장부터 들이미시는 건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 서류를 쥐어줬는데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읽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양심에 찔렸는지 대뜸 역정부터 내더라고요. 아니 너 항암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날 줄 알아? 2년 정신 온전할 때 서명부터 받아내야 한단 말이야. 괜히 기분 나쁘게 눈 뜨지 말고 서류부터 확인해. 상식적으로 환자 앞에서 보일 만한 언행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니까 유언장에는 연명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이 인간들 그냥 제가 살아남지 않기를 바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만약 제가 항암받고 부작용 때문에 온전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라면 이 연장부터 제가 쓰게 해주셔야죠. 그냥 멋대로 가져와서 서명만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님 같으면 이런 내용에 서명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로 못해요. 억지로 제 팔을 붙들지는 못할 테니 이 정도면 충분한 거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거의 물귀신처럼 붙잡더라고요. 너 너네 친정 식구들한테 뭐 하나라도 뺏기기 싫잖아. 내가 너 생각해서 가지고 온 거다. 너한테 가족은 우리뿐이잖아. 지금은 네가 아파서 제대로 상황 파악 못하는 것뿐이야. 다 널 위한 거라고. 만약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속내를 몰랐으면 그냥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음흉한 건 본인들도 똑같은 주제에 저를 구슬리려고 하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굳이 유언장을 써주지 않아도 남편과 제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친정 식구들을 견제하고 있을 이유가 뭐 있나요? 어차피 저 죽으면 남편하고 아들한테 갈 거잖아요. 그런데 제 입에서 속 시원한 대답이 떨어지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협박질을 시작했습니다. 야, 막말로 네 애는 누가 키워줄 것 같으냐? 어? 서로 협조 좀 하자 이거야. 네가 죽든지 사경을 헤매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내가 애 고아원에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 그런 걸 보고 싶어? 내가 좋게 좋게 말할 때 제발 좀 알아들으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당장 항암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 아들을 위해 응했어요.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내 인감도장 가져와. 어머님이 가져오신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설마 아픈 와중에 이런 짓에 동참해줘야 할지는 꿈에도 몰랐네. 아이, 다 당신 좋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시는 거지 뭐. 당장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냥 나랑 우리 어머니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치료나 받기만 하면 돼. 그동안 가게를 넘기고 나서 한량처럼 탱자탱자 지내던 사람이 당장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만 모르고 있었을 뿐 시어머니랑 남편은 입을 모아서 작전 짠 거였나 봐요. 그렇게 도착한 남편은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로 택시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급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 사이에 제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도장을 찍어주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한감을 앞두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는데 괜한 소리 하면서 곁에 붙어 있게 놔두기 싫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선심 쓰는 것처럼 헛소리를 남겼어요.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 아, 설마 내 아들인데 가슴 아프게 만들겠어? 아, 괜한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그래야 우리 아들 커가는 모습도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분명 나랑 어머니에게 고마울 거라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뺨을 거칠게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제 아들의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일에 이용하려 든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남편은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병원을 떠났어요. 하지만 저도 이대로 당하기만 하려는 생각은 없었죠. 그나마 유언장은 생전에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가져온 서류 중에는 제 가게 명의를 시어머니한테 이전하기 위한 계약서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한번 꾀부리다가 골탕 좀 제대로 먹어봐라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게를 확장하면서 예전과 달리 빚이 잔뜩 있는 상태였거든요. 원래 점심 피크 시간만 되면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싹 사라졌고요. 저녁에 테이블 몇 개 채우는 것도 어려운 날이 대부분이었죠. 오죽하면 직원들이 먼저 저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요즘 잠은 제대로 주무시고 나오시는 거죠? 병원이라도 다녀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가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게 때문에 신경 쓰느라 힘드신 거면 저희끼리라도 가게 돌볼 테니까 아우 제발 무리하지 마셔요. 아니면 월급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요즘에 또 손님 반토막 나서 그거 걱정하시는 거 맞죠? 아유 어떻게 월급을 줄이겠어요 여사님들. 제가 가져가는 걸 줄이는 게 맞죠.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신경 써주고 있는 만큼 저도 가게 다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직원들이 이 정도로 저를 생각해줘서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매출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막기는 어렵더라고요. 하필 그 시기에 배달 위주로 굴러가는데 수수료는 올라가고 홀 장사는 죽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놀러 다니기 바빴으니 겉으로만 제가 좋은 거 누린다고 생각해서 탐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명의가 확실히 넘어간 걸 확인한 다음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사라지기도 했고 당신이랑 어머님이 나 간병해 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어. 그때 우리 아들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던 약속 그거 유효한 거지? 당연하지. 나중에 딴 말하기 웃기다. 분명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면서 나만 나쁜 놈 만들 건 아니지.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는 피해가지 않도록 사랑만 주면서 키울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 눈에는 내가 한심해 보이겠지만 나름 나 애 아빠야.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옳다구나 이혼해줬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말로는 안타깝게 됐다고 하지만 표정은 웃음기를 지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아픈 제 앞에서 너무 속마음을 드러냈다 싶었나 봐요. 갑자기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말을 덧붙였어요. 내가 내 아들의 아빠로서 책임지겠다고 한 거니까 당신은 그 양육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병원비 나가는 거 생각만 해도 괴로울 텐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치료 잘 받아서 얼른 낫길 바랄게. 가증스러운 얼굴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잘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본색을 드러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제 가게를 차지하고 나서 부유해질 생각에 빠져 사치 부리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재벌 2세라도 된 걸로 알았을 거예요. 도대체 뭘 얼마나 산 건지 몰라도 금방 백화점 VIP가 된 건 기본이었고요. 매 끼니를 호텔 뷔페에서 먹나 싶을 정도로 인증샷을 올려댔습니다. 심지어 전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하나 둘 사들이는 것 같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 색깔별로 모두 모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골프채를 새로 맞췄다면서 철없는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게다가 전 시어머니도 피부과 패키지를 등록해서 매일 다녔죠. 그 당시에 저는 항암으로 속이 뒤집혀 있었는데요. SNS만 보면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즐거운 일상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타격이 심하지는 않았죠. 곧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빚의 존재를 알고 난리 났습니다. 당신 이 가게 우리한테 넘길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이런 빚이 줄줄이 있었다는 걸 왜 말을 안 했냐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해맑게만 지내고 있었잖아. 가게 매출만 믿고 흥청망청이었는데 손님도 안 온다고. 우리 아들 걸고 협박질해가면서 받아낸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토록 갖고 싶어 하길래 내가 준 거잖아. 심지어 따로 돈도 안 받고 명의 넘겨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직접 가게 다시 번창하게 만들면 되겠네. 참으로 응원할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와서 저를 탓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병원에 요청해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한꺼번에 내쫓아 버렸죠. 그렇게 저는 첫 항암을 가장 힘겹게 보냈어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란 것도 아닌데 이토록 고통스러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뼛속까지 아픈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도 고역이었고요. 화장실 가는 길조차 한참을 쉬었다가 겨우겨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입맛은 아예 사라져서 아무리 좋아하던 반찬도 거부하고 싶었죠. 그냥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하도 속이 울렁거려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었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거든요. 게다가 심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두근거려서 밤에는 자다가 식은땀으로 젖은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환자분은 단단하신 것 같아요. 부작용이 강하게 오신 편인데 어떻게든 웃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요. 오히려 제가 환자분을 지켜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힘든 건 별것도 아닌데 그동안 너무 부정적으로 지낸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어린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우리 아들 보러 가고 싶어요. 진짜로 고통스럽다가도 우리 아들 얼굴 떠올리면 견뎌낼 힘이 생기는 것 같네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겨낼 거예요. 다행스럽게 저는 첫 항암 이후로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거의 안 빠져서 겉보기에는 멀쩡하니까 말 안 하면 암 환자인 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아들을 보러 가도 크게 위화감 들지 않을 것 같아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빚을 해결해 보기 위해 가게를 살리려고 발버둥쳤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직원이 전해준 이야기였는데요. 손님을 끌어와 보겠다며 무턱대로 메뉴를 바꾸고 반값 이벤트까지 걸어가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식집에 찾아온 손님들 입장에서 갑자기 마라탕으로 바꾸고 돈가스로 바꿔버리니 만족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발길이 끊길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방법을 시도했나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전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자랑스럽게 동창회 친구들을 단체 손님이랍시고 데려와서 요란하게 자리 잡은 적 있었대요. 하지만 음식 나오는 족족 불평만 늘어놓은 데다가 대부분 남기고 가는 바람에 전 남편의 뚜껑이 열려버렸죠. 어머니는 눈치가 없어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데 그냥 친구분들 앞에서만 체면만 급급해서 세우면 다냐고요. 어머니가 사치 버리는 바람에 빚이 장난 아닌 거 몰라요?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푼수가 따로 없네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벌써 주먹 날아갔을 거라고요. 뭐? 이 자식이 지금 너를 낳은 어미 앞에서 무슨 막말이야? 내가 괜히 친구들 데려온 줄 알아? 너 기 살려주고 싶어서 데려온 거잖아.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는 걸 어떡하냐 그러면. 그러게 잘 만들어 보든가. 결국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는 가게 안에서 그야말로 대판 싸웠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사이 좋은 모자인 척은 다 하더니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전 남편은 흥분해서 소리 지르며 의자까지 집어던졌고요. 전 시어머니는 물을 끼얹으며 방방 뛰었다고 했어요. 잔뜩 얼굴이 새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주먹질할까봐 걱정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손님들이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냥 계산하고 자리를 떠버렸대요. 물론 주방에서 남을 뒤적이던 직원도 도망가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게는 소문이 나버려서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들을 데려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차피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사이가 망가졌으니 거기 남아있는 게 아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당신 소식 대충 들었어. 어차피 아이까지 데리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나한테 보내주는 게 어때? 나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거든. 우리 아이도 나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당연히 보고 싶어 하지. 그러면 네가 데려가라. 나는 지금 애까지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애를 위해서라도 네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데리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치료받는 동안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뭘 어디까지 손을 댄 건지는 몰라도 전 남편이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일용직을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남편한테 뭘 요구해봤자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면접 교섭도 포기한다고 했으니 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아들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직원이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 카운터를 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짐이 되는 것 같고 미안해서 망설였는데요. 꼭 같이 하자면서 손을 잡아주길래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가게를 열 수 있었는데 언니가 옆에 있어줘야 나도 든든하지 않겠어? 처음에 나 많이 어설플 때 언니가 많이 도와줬잖아. 지금도 내가 사장으로 어설플 때 언니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많이 부족하지만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할게. 진짜로 열심히 할 거야. 네가 나한테 손 내밀어 준 거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가게에서 분위기 메이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완전관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무엇보다 기적 같은 일이었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마. 내가 커서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기다려줘야 한단 말이야. 나는 엄마 아들이라서 행복하니까 나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오래오래 살아서 옆에 있어줘. 그럼 알겠어. 엄마 진짜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게. 우리 아들이 부탁한 건데 당연히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이 눈을 글썽이면서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데 그동안의 고통이 전부 씻겨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들이 제 옆에서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거 어떤 것보다 훨씬 효과 좋은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관리도 진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하나 챙기는 것도 빠뜨리지 않고요. 음식을 먹어도 항상 아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강식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요. 이제는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엄마로 기억되고 싶거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꺾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다시 꽃필 기회가 온다고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회가 남아있기를 소망하면서 사연 마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